지금 주민들은 추위와 어둠 속에서 이 손전등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지 기상청은 눈이 더 많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를 했기 때문에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랑스 소식인데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현지 시간으로 23일 프랑스 파리 버나가에 있는 크루드족 문화센터에서 대낮에 발생한 총격으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69세 백인 남성이고요. 이주민이 거주하는 텐트촌을 공격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용의자는 쿠르드족 커뮤니티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고 스스로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과거에 이 프랑스 국적의 은퇴한 기차 운전사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달 초에 이 이주민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일단 석방이 됐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쿠르드족 문화센터에서 외국인을 겨냥한 공격이 발생한 이후에 쿠르드족 활동가라든지 정치인, 인종차별 반대단체들이 24일 파리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공격의 대상이 된 쿠르드족은 어떤 민족이죠? 이란계 유랑 민족입니다. 이란과 이라크, 튀르키예 같은 시리아 같은 국가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많은 1,500만에서 2천만 명은 튀르키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쿠르드족 전체 규모는 3,300만 명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라크 일부 지역에서는 민족 국가로 건국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소수 민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파리 중심부의 버나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때문에 이 3명이 부상하고 사망자도 생기면서 최근 몇 년간 프랑스와 유럽 전역에서 극우 목소리가 두드러져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에 증오범죄에 대한 우려까지 다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자, 움직이는 세계였어요.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있었는데 두 분은 어떤 이슈가 가장 컸다고 보시나요? 가장 큰 건 예산안 통과죠. 예산안 통과. 그동안 정치권에서 예산안 통과 되네 안 되네 연말까지 가네 준예산 가네 아니면 민주당 수정안 가네 안 가네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예. 어쨌든 여야가 한 발씩 양보를 해서 여야 수정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것은 그렇죠. 결국에는 민생을 위해서 양쪽 정당이 모두 다 조금씩 양보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자신들 것만 고집하지 않고 어느 정도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재량권을 준 것은 앞으로 대통령실 위주가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상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좀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도 그 최종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조금 불쾌하다고 또 반응을 보이긴 했더라고요. 했지만 이거 절대로 안 돼. 주호영 원내대표 그만둬. 이런 얘기는 안 했으니까요. 거기까지는 못하죠. 네. 김진표 의장도 역할을 꽤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저도 정치권 분석을 하고 난 이후로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도 접하고 실제 지나가면서 이제 국회에서 뵌 적도 있는데 그렇게 화를 낸 걸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정세균 전 의장도 거의 화를 내지 않는 인물인데 정치인인데 김진표 의장은 워낙 순해서 순둥이 의장이다 이런 별명까지도 있는데도 이번에 굉장히 화를 냈어요. 아니 국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양당 원내대표한테. 예. 저는 그렇게 화를 냈던 것도 좀 자극이 됐을 것 같고 또 중재안을 냈던 것. 결국 국회는 중재입니다. 저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던 김진표 의장의 그렇죠. 이 역할이 상당히 빛났던 예산안 절충으로 보입니다. 배종찬 소장도 이번 주 정치권 이슈는 예산 통과가 제일 크다고 보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예산안은 저는 솔직히 좋은 평가를 내리기 힘들 것 같고요. 거의 누더기 짜집기 예산안이 되고. 원래 예산안 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실제 일은 다음 주일이지만 그 관련된 사안이 이번 주에 발표되면서 말 그대로 12월 28일이 운명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12월 28일 날 시행이 되는 사면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요. 사면. 네네. 또 그날 농내
의원의 체포 동의안 의결도 그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소환 날짜도 그날입니다. 이재명 대표. 그래서 28일이 운명의 날입니다. 또 28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일몰 예정인 예를 들면 뭐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 등등 처리해야 되는데 28일이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28일 날 많은 게 묶여 있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먼저 김진표 국회의장 또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고요. 이야기 계속 나눕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정 시한이나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았고 또 우리 의장께서 정한 시한까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점에서 국민들께 원내의장으로서 마음 무겁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으로 저희는 임해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국민들께 물을 뜯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과 함께 또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된 만큼 또 국정조사에 좀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서로 재승적으로 타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기국회 기간이 12월 9일을 넘기고는 정말 안절부절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측 가능하게 국가 예산 재정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수십 차례 만나서 서로 의견을 좁히고 조율해서 늦었지만은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맨 앞에 김진표 의장. 정치하는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지. 지금 네. 그걸 얘기하는 거죠. 화냈다는. 그렇습니다. 아마 실제로 마음은 더 화를 내는 입장이었을 텐데 정말 더 심한 표현으로 안 간 건 또 방송이 되고 있어서 촬영이 되고 있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 배종찬 소장은 타협된 예산안이 누덕이라 별로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봅니다. 장성철 소장은 예산안은 원래 그래요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막바지까지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알고 있기로는 절충이 되지 않은 이유가 법인세, 그다음에 또 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그리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었어요. 왜? 그거였다면은 오후 6시에 본회의를 해서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10시까지 늘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유 아시잖아요. 그 5천억 정해가는 문제 때문에. 결국 저는 이번 예산안의 성자는 국민도 패자 다 패자예요. 근데 누가 승자냐면 중진, 쪽지 예산. 쪽지 예산 때문에 마지막까지 6시에서 10시로 연기된 겁니다. 처음에 9시였다가 그때까지도 절충이 안 됐어요. 10시까지 연기돼서 저는 한 5천억, 7천억 정도 더 늘렸거든요. 그게 민생과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현수막 예산 또 쪽지 예산으로 또 정말 아우성거리면서 이 엉망진창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 소장. 원래 그런다니까요. 아니 원래 그렇다면 매년 그래왔다.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그랬다면 그것을 방치한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예산의 승자는 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원래 정부 안에 대한 수정안만 가결이 된다고 하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2024년 총선을 위해서 예산안에 태웠던 증액 예산은 통과가 전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딱 통과가 되자마자 저희 지역구에 있는 민주당 의원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저희가 지역구 예산 1,800억 원 제가 따냈습니다. 다 이런 거 자랑하려고 이번에 이렇게 협상을 끌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그랬던 거다. 항상 그래요. 이거 비판해봤자 뭐 바꿔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법인세를 모든 구간에서 1% 낮추기로 한 절충안.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일단 절반을 책정해 놓고 그 전제 조건은 어쨌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처리가 돼야 될 테니까 그때까지 이 예산으로 쓰고 후반부가 되면 법 개정이 됐으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예산 배정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절충한 거는 서로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걸 서로 양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아니 왜 내가 이번에 집권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어졌는데 내가 하고 싶은 법안, 예산 이런 정부 조직 개편안 왜 야당이 통과 안 시켜줘. 야당 나빠. 야당 대화하지 말고 그냥 버텨. 이랬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야당의 도움 없이는 협조 없이는
이건 국회에서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본인들 고집만 안 부렸잖아요. 약간 고집을 꺾은 모습. 그거는 인정해 줄 만하다라고 보여져요.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그렇죠. 고집을 꺾은 거고요. 네? 네네. 한편으로 아니 이 고집을 11월 말에 꺾었다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걸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게 왜냐하면은 경찰국 설치 예산도 그렇고 또 인사정보 관리는 예산도 그렇고 또 어떤 예산이 돼도 일단 통과해놓고 나면 내년에 추경하면 됩니다. 예. 우리 뭐 국회 얼마나 추경합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싸울 이유가 없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계속해서 그런데 아까 우리 장 소장님 말씀 중에서 정말 뼈 때리는 부분은 예. 이전에도 그렇게 현수막 예산, 쪽지 예산 다툼해 왔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또 재재작년에는 기한을 지켰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못 지켰던 거죠. 자, 예산 어쨌든 처리가 됐으니까 그 정도 얘기하고 아까 배종찬 소장이 얘기한 것들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사면안도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네. 유일한 변수가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포함된 사면이냐 그냥 사면이냐 정도인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예측하세요? 복권이 안 되는. 네. 네. 저는 이게 뭐냐면 일종의 김경수 포비아다.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인 영향에 대한 포비아, 공포증이 있고 그래서 사면은 시켜버리되 그러면 아예 사면도 시켜버리지 않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더 관점을 총선이나 선거 쪽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렇게 되면 굉장히 김경수 전 지사는 입장이 난처할 겁니다. 왜? 마치 윤석열 정부의 혜택을 받은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덜러리가 싫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면돼버리면 이걸 거부할 방법도 없어요. 복권은 안 되고 사면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의 이미지에만 생채기가 났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보석이 깔려 있다고 봐요. 네. 근데 뭐 이렇게 포비아를 느낄 만한 존재가 되나요, 근데? 그만한 정치의 역량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저는 김경수 지사는 사면해주면 안 된다. 가석방해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징역형을 산 이유가 업무방해이긴 하지만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여론 조작하는 그런 죄 때문에 결국에는 감옥 간 거 아니겠습니까? 드루킹 사건이죠. 네. 댓글 조작이란 말이에요. 8만여 건? 80만여 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댓글 조작한 거. 이거는 과연 용서할 일인가? 과연 이것을 사면할 수 있는 죄명이 되는 것인가?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뭐 이명박, 최경환, 네. 뭐 그분들은 이제 돈 문제, 김기춘 뭐 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 사면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게요. 특히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장승철 소장님 같은 인식이 또 저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정관정 앵커께서 말씀하신 김경수 전 지사 그런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 질문도 저도 상당히 뼈 있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김경수 전 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이른바 친문 세력과 결집이 됐을 때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친노와 친문을 사실상 잇고 있고 계속 정치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김경수 전 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루킹과 관련된 부분도 100번 잘못했다고 인식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걸 왜 그랬을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좀 더 완전한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했던 건지 본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간에. 저는 그 부분이 향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른바 친문 조직에서 평가를 받는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흔들리는 국면에서는 분명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 지지층의 관심도는 저는 무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이 부적절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 반성을 안 해요. 잘못했다고 안 하는 겁니다.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났잖아요. 김경수 지사는 가석방 불원서에서 나는 계속 무죄를 주장해왔다.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감옥 갔느냐. 이런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 국회의원 했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정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 국민 벌 받은 사람 모두 대법원 확정 판결 나도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하면 무죄가 된다.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외치는 그러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잠깐만 이 부분은 조금 짧게만 저는 팩트 체크를 할 부분이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수감될 때도 그랬습니다. 본인은 인정하기 참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발휘되냐고요. 잠깐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대법원의 선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지지층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혐의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아니 가석방 불원서에 나는 계속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확실하죠. 네. 보세요. 그러니까 수감되면서도 자신은 무죄를 주장해 왔으나 대법원 판단은 존중하고 국민께 반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우리 이번에 가석방 불원서에는 나는 계속 무죄를 주장해 왔다. 아무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 특히 정치인 사면 문제 있다는 얘기는 뭐 수십 년 된 얘기고 시기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는 한동안 자제하다가 또 어떤 시기에는 이제 본물 터지듯 막 하다가 지금 그런 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관용 앵커님,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사면하고 저는 왜 자꾸 정치인 사면 부정적으로 보냐면 정치인들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돈 문제든 아니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댓글 조작이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사면하면 안 된다고 봐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정치인 사면이 가장 크게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그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지 여부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저는 두 가지 면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반인과의 너무나 큰 차별성. 왜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혜택이 물론 가석방 정도는 있지만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사면 자체도 정치적 의도입니다. 그럼요. 다분히. 그래서 저는 정치적 사면은 정말 최소화돼야 된다. 아주 억울하게 실제 그 내용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정치적 사면도 그 형량이 여러 사회적인 여건이나 정치적 환경을 비추어 보았을 때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사면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 때문에 전반적 국민의 부정적인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도 한동안은 좀 자제하고 안 하고 이제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폭 단행을 하는 셈인데 또 하나 이건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에 있으면서 전부 수사해서 감옥에 보낸 분들이 맞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실장, 최경환 전 부총리 뭐 이런 분들 아닙니까? 역대 국정원장들 본인들이 수사해서 감옥에 넣었던 분들. 근데 지금 본인은 그들과 같은 세력의 뿌리를 가진 정당을 통해 대통령이 됐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죠. 자가당착이죠. 자가당착인지 결자해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적절해 보입니다. 사면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도록 하죠. 김한나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크리스마스와 주말 나들이로 차량들이 지난주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6km, 또 반대 부산 쪽 잠원에서 서초까지도 지금 밀리기 시작을 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남양조금수 부근에서 화도 부근까지, 반대 양양 방면으로는 서종에서 화도 부근까지 지금 벌써 12km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면온에서 둔내터널, 또 새말 부근에서 4km씩 밀리고 있고, 여기 둔내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까지 처리하고 있어서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도 계양나들목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5차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서운분기점부터 2km 밀리고 있습니다.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5km 정도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28일 발표될 이제 사면 얘기 잠깐 해봤고, 그다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될까요? 가결될까요? 부결될까요?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네. 여론상으로는 이번 국회에서는 그동안 체포동의안은 다 가결되긴 했는데. 네, 근데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일단은 이 지금의 대결 구도,
최근에 더 이 현상은 심화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도 저는 네.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소환되는 상황에서 같은 날입니다. 이게 이제 가결되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부담을 가지고 어떤 요청이 있을 때 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 여론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저는 민주당 내에 이 국회의원들의 동료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이제 노웅래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동료 의원들에게 예. 본인은 좀 부당하다. 그러면서 편지도 여러 차례 보내고. 예, 그리고 이제 비교 사진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그걸 받았을 때 뭐 봉투 안에 있었던 그 사진과 최근에 뭐 돈다발로 이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달되는 그 상황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전달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신은 축의금, 부의금 봉투대로 예. 갖고 있었는데 검찰이 그거를 봉투를 다 열어가지고 돈을 다 꺼내서 네. 뭉치로 만들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상당히 의혹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는 부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장 소장. 저는 가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달라라고 항변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노웅래 의원 건은 달라. 그래서 우리는 구별해서 생각을 해. 노웅래 의원 건은 돈 문제지만 이재명 당대표 건은 정치보복 탄압이다.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분리 대응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건에 더 세게 반발하려면 그렇죠. 이번에는 가결시키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그렇죠. 본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론과 국민에서 당신들은 진짜 뇌물 받아먹은 사람까지도 네, 이렇게 보호하느냐. 그러면 명분상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거나 뭐 이렇게 방어하기에는 좀 명분이 좀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도 들고 민주당 스스로도 우리는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이상직 의원 뭐 다른 의원 이랬을 때 다 가결시켰어. 그러니까 이번에 일관된 입장을 표하지 않을까. 이재명을 위해서라도 이번엔 가결시키는 게 일단 맞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율투표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게 무기명 투표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의원들을 취재해본 기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을 해도 그래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이 대목은 우리 장성철 소장과 배종찬 소장이 누가 더 민주당 의원들의 속마음과 전략을 잘 읽었는지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재명 대표 소환 응할까요? 응하지 않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위적으로는 응하지 않는 것이 향후에 검찰 소환은 또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의 이재명 대표의 이 지지층들도 그렇고 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의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사실상 대중에게 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저는 뭐 당연히 공개 소환 되겠죠. 그러면 나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10시간이 됐든 20시간이 됐든 다 그 부분을 소명하면서 나오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성남용 FC에 대해서 이걸 혐의로 삼더라. 근데 제가 설명드리건데 이건 이런 거다. 그러면은 국민들이나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반응해봤던 이재명 대표의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 수장님은? 28일 날은 안 나가요. 왜냐하면 27일, 28일, 29일 보니까 지방 일정도 잡아놨고요. 28일 날 본회의가 열리게 돼 있잖아요. 나 국회 본회의 출석해서 여러 가지 법안 처리해야 되니까 28일 못 나가. 이거는 그냥 100%라고 보여지고 출두하는 것에 대해서 모양새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건건이 다른 건들도 있잖아요. 대장동건이 있죠. 쌍방울건도 있고 뭐 위례 뭐 백현동 이러 있으면은 계속 건별로 다 출두할 거냐. 그거는 이재명 당대표로서도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으니 검찰과 조율을 해서 우리 좀 한꺼번에 해라. 근데 하지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수사 주체가 달라요. 달라요. 성남지청, 서울지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르긴 다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계속 4번, 5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검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조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정정당당하게 하여튼 나
소환 조사해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정정당당하게 임하는 게 좋다는 그럼요. 생각이신 거고 효과적이라는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는 검찰과 일정 협의에 관련해서 또 꼭 이번 성남 FC 건 하나에 대한 일정 협의만이 아니라 나머지 건들까지 포함한 일정 협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대장동 건이랑 같이 좀 해서 불러라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피의자나 아니면 참고인이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 당대표이기 때문에 일정 이거 조율해서 봐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조율은 필요한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응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소환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요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향후에는 저는 첫 번째가 상당히 인상적이고 임팩트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나온 이후의 발언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첫 번째에 잘 해명을 하고 나면 전반적인 좀 판도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차라리 당당하게 임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민주당 지지율에도 저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하는 것이죠. 네. 보통 검찰에서 이런 유력 정치인들 소환할 때는 좀 일정을 좀 조절해 보자라고 통보하나요? 아니면 날짜를 딱 박아서 통보하나요? 제가 이제 여당 원내대표 이제 보좌관할 때 저희도 이제 출석 요구서를 받았었는데 먼저 검사가 저한테 전화 와서 좀 조율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돼야지. 네. 정상이죠, 사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뭐 팩스 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화 통보가 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조금 좀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당의 원내대표하고의 성격이 다른 것도 있고 지금 검찰은 분명하게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조준까지는 좋은데 네네. 그럴수록 검찰이 좀 검찰 이번에는 좀 너무 무리하네 이런 소리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날짜를 딱 못 박아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는 조금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평가에 개의치 않는 거죠. 그냥 전면 압박인 거죠. 네. 이걸 통해서 할테면 해봐라. 그러니까 날짜 자체도 지금 보면 물론 이제 그걸 검찰이 정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28일에 다 몰려 있는 것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서해피살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훈전 안보실장 정도로 마무리하겠다. 네. 이런 것도 저는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저 같은 일반인도 조사를 몇 번 받고 얼마 전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뭐 수사관이나 검사가 연락 와서 언제 나오세요? 그래서 그날 못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언제 괜찮으세요? 제가 일정 보고 언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그날 나오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은 정치적인 압박, 탄압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서 저는 조금 무리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최근까지 무슨 조사를 받으셨어요? 그거는 저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요. 네. 아무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이 부분은 이제 한 번 뉴스가 아니라 쭉 이어질 뉴스고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1심 판단이 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뉴스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대법원 선고 날 때까지. 물론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1심 그렇습니다. 판결까지. 네. 그죠? 초장기전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야권 정치인들은 왜 검찰이 공정성 없이 김건희 여사나 뭐 장모에 대한 수사 같은 건 왜 안 하느냐. 법정에서 이미 증언들이 막 나오고 있다. 주가 조작 관련된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개의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론에도 미치고 있죠.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여론이 오히려 이상민 장관의 사퇴보다도 높을 정도였었어요. 지지도가. 그런데 뭐 최근에는 그런 조사가 되고 있지도 않기는 하지만 근데 한때 많이 조사될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됐지만 검찰이 그만큼 이재명 대표 급으로 또는 수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공정성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뒤져보면 무슨 수수 의뢰나 수뢰 의혹이 없을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검찰로서는 그런 공정성이나 균형성이나 투명성을 개의치 않는 거죠. 신경 안 쓰겠다. 장 소장님. 저는 이게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서 봐주는 듯한 조사 안 하는 듯한 모습 보이는 것은 절대로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검찰 출신 대통령이면은 오히려 자신의 가족들과 관련해서는 더 엄격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검사들이 알아서 그렇게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공정과 정의, 상식에 걸맞는 그러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중 되면은 해도 너무하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원칙론적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검찰은 개의치 않는다라는 배종찬 소장 말에 동의 안 할 수가 없죠. 그럼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러게요. 녹취록도 나오고. 예. 근데 조사 안 해요. 수사 안 해요. 그럼 뭐예요? 봐주는 거잖아요. 예. 가족이라고 봐줘요? 권력자 가족이라고? 그거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검찰의 인력은 앞으로 향후에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한참 우리가 이야기됐던 게 검찰 개혁 아닙니까?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이 국정 과제이고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어느 순간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한 개혁은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 겁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군가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검찰 개혁의 내용이 뭐죠? 그러면 없어요. 저는 이게 우리 시점의 가장 핵심적인 고민입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법조계에서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네. 검찰의 진짜 권력은 수사하고 기소할 권력이 아니라 파일을 그냥 안 열어보는 거. 그렇습니다. 기소 안 할 권리다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더킹인가요? 그 영화를 보면은 정우성, 조인성이 출연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엄청난 규모의 캐비넷에 열어보지 않은 파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필요하다 싶으면 열어서 아주 전면적인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현재 진행은 배종찬 소장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개의치 않고 이재명, 정조준 그리고 개의치 않고 대통령 가족이나 이쪽은 수사 안 함. 네. 현 상태는 그거로군요. 국민의힘이 당원 100% 선출로 대표를 뽑기로 하고 결선 투표제까지 도입한 이 부분 장 소장 어떻게 보세요? 잘못됐죠. 이거는 민심으로부터 당이 우리는 그냥 민심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그런 집단 만들 거예요. 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뭐 얼마 전에도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고 당권은 당원에게서 나옵니다. 이런 식의 페북을 올렸더라고요. 원론적으로 맞죠. 근데 이건 말장난이죠. 왜냐하면은 민심과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당, 그다음에 당대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거 안 치를 건가요? 앞으로 2024년 총선, 2027년 대선 민심의 선택을 받아서 자신들의 당 의원들 당선시켜야 되고 정권 재창출해야 되잖아요. 당원의 힘으로만은 안 되잖아요. 왜 민심을 저렇게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어제 제가 관련해서 그 비대위원 가운데 한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론조사가 민심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또 국민의힘 당원의 숫자가 80만이나 됐기 때문에 이제는 민심을 반영한다. 이런 주장을 펴시던데요. 둘 다 잘못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라고 해서 민심을 100% 완전하게 반영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방법을 시도하는 적어도 것이고. 당원 투표보다는 민심을 반영하는 건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니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 누가 강요했습니까? 압박했습니까? 본인들이 정했던 위협했습니까? 협박했습니까?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이제는 당 운영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당원들로 하는 것이 당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이연령 비연령 아닙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참 흥미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를 당윤리위가 쳐낼 때만 해도 꿈쩍하지 않았던 조중동이 이번엔 반응을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아니 당칠 민삼으로 해서 국민 여론조사 30%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임자를 뽑으면 되는 거지. 그 룰에 따라서 왜 카타르 월드컵 지금 전반전 15분 지났는데 골대를 왼쪽으로 15m 옮기느냐. 말이 안 된다 이야기를 조중동이 해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경선이라면 거기 예상되는 후보자들 이름이 거론되고 그들에 대한 무슨 각종 조사가 발표되는 시점부터 그렇죠. 그때부터는 룰을 건드리면 사실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당원 100% 전당 룰 전환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속뜻은 속내는 유승민 배제 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할 것으로들 예측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출마한다고 봅니다. 네, 출마를 확실시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반윤 비윤 표를 끌어들이고 다자 대결 구도에서 일단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2위 정도를 최소 2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원 100%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선에 올라가면 좀 판도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보관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유승민 전 대표 나갈 것 같고요. 안 나가면 우스워지는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나가겠다라는 것이 말과 행동, 글이 다 그걸 가리키고 있는데 안 나가면은 왜 안 나갈까? 안 되니까 결국에는 포기하는구나. 정치인으로서는 우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원이 80만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맞지 않은 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인구 구성비로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60대 이상이 55%예요. 예. 그 일반 국민 연령대랑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60대 이상이 30%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영남권 당원이 지금 78만 명 돼가지고 지금 40%거든요. 예. 영남권 국민 인구 비율로 하면 한 25% 될 거예요. 그래도 아무튼 몇 년 전에 비하면은 젊은 층이 늘었다. 비영남권이 좀 늘었다라고 또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도 60대 이상 영남권이 거의 뭐 40% 이상 압도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그렇게 억지 발언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명분 없는 당원 당규 개정했어. 근데 아무튼 유승민 전 의원에게 불리하다는 것까지는 100% 이해가 되는데 네. 그렇다면 누구한테 유리하냐라고 하는 그 누구가 단수로 지금 나오지가 않죠. 안 나오죠. 그래서 성에 차지 않는다. 감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누군가 어느 정도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 2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에 차지 않는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되겠죠. 예. 왜냐하면 친윤 색깔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대해서 호흡을 맞출 친윤 후보로 적합하지는 않다. 그런 성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인데 그러면 김기현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그 정도 화력이 나와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권영세 장관이면 그러면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와서 그만큼 화력을 낼 수 있느냐. 근데 지금은 권영세 장관도 그 정도 화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게 적임자는 없는데 그럼 누구로 가야 되나 그냥 나경원.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은 이제 선을 그어버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결과적으로는 당원 100%라는 것은 윤심으로 승부를 내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당으로 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단 선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어버렸습니다. 진짜로 그은 걸까요? 아니면 그은 척한 걸까요? 저는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장 소장. 1월 15일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월 15일이 어떤 날입니까? 그때 이제 개각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권영세, 원희룡, 한동훈 이 앞으로 정치를 할 분들이라고 생각되는 장관들을 그만두게 하면은 그게 그분들 뭐 하겠어요. 당대표 선거 나가라는 거죠. 배종찬 소장은 윤 대통령이 일단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번에 선을 그은 것 같다. 당대표 차출에 대해서라고 얘기했는데 장 소장 생각은 어때요? 가능성은 낮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전격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마음에 다 들지 않아. 에이 동훈아 네가 나가지고 당 정리 좀 해. 그러니까요. 이럴 수도 있다. 1월 15일 마침 우리 방송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직진본능 직설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향이 부르는 가시나무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